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안내 일기 그 5번째 이야기.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1942년 11월 10일 화요일. 키티, 굉장한 소식이 있어. 우리 은신처에 새로운 식구가 한 명 더 오게 되었어. 우리는 언제나 공간과 식량이 한 사람분 정도는 충분히 더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단지 코프아이스 씨나 크라레 씨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나 최근 유대인에 대한 독일군의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자고 두 분께 말씀드렸어. 고맙게도 두 분은 7사람이나 8사람이나 어차피 위험한 건 마찬가지라면서 찬성하셨대. 아빠가 선택한 사람은 알베르트 디셀이라는 치과 의사야. 부인은 외국에 있대. 우리와 잘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성격이 조용하신 분이라 우리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디셀 씨가 선택된 거래. 모든 연락과 준비는 미프 아주머니가 맡기로 했어. 디셀 씨가 오면 내 방을 함께 쓰게 될 거야. 1942년 11월 17일 화요일. 키티, 디셀 씨가 오셨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었단다. 미프 아주머니는 디셀 씨에게 어떤 남자가 우체국 앞에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오전 11시에 그곳으로 오라고 일러주셨대. 디셀 씨를 알고 있는 코프아이스 씨가 다가가 연락을 담당한 사람이 오지 못했는데 사무실로 가서 미프 아주머니를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주고 전차를 타고 사무실로 돌아왔어. 디셀 씨는 전차를 탈 수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사무실까지 왔어. 11시 20분쯤에 디셀 씨가 사무실에 도착했어. 미프 아주머니는 디셀 씨가 달고 있는 노란 별이 사람들 눈에 띌까봐 얼른 외투를 벗게 하고 사무실로 안내했어. 거기서 코프아이스 씨는 청소부가 갈 때까지 디셀 씨와 잡담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 청소부가 가고 난 후 미프 아주머니는 디셀 씨를 데리고 3층으로 올라와 비밀의 문을 열고 어리둥절해 있는 디셀 씨를 재빨리 안으로 밀어넣은 거야. 우리는 모두 새로운 식구를 환영하기 위해 커피와 포도주를 준비해서 4층 거실에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아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가 4층에 살고 있다는 말을 미프 아주머니에게서 들은 디셀 씨는 너무도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어. 디셀 씨는 마음을 진정시키느라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우리를 쳐다보았어. 이윽고 더듬거리며 말했어. 그럼 댁에서는 벨기에로 가신 게 아니었군요. 독일군에게 쫓기지 않으셨나요? 결국 멀리 도망가지 못하셨군요. 그래서 아빠는 디셀 씨한테 모든 것을 설명했어. 디셀 씨는 우리들의 교모한 방법에 새삼스레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이어서 미프 아주머니가 이 건물의 내부 구조에 대해 설명해주자 다시 한번 놀라면서 말없이 주위를 둘러볼 뿐이었어. 모두 함께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 디셀 씨는 잠깐 낮잠을 자고 나서 미프 아주머니가 미리 갖다 놓은 자기 짐을 정리했어. 디셀 씨는 차차 마음이 안정된 것 같아. 1942년 11월 19일 목요일. 키티, 디셀 씨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참 좋은 분이었어. 내 좁은 방을 같이 쓰게 된 건 좀 불편하지만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누가 내 물건에 손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빠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다른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 정말 옳은 말씀이야. 이곳에 도착한 첫날, 디셀 씨는 나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어. 청소부는 언제 오냐? 욕실은 언제 사용을 할 수 있지? 화장실은 언제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말이야. 너는 웃을지 모르지만 은신처에서 생활하려면 이러한 일들은 아주 중요한 문제란다. 낮에는 아래층에 소리가 들리지 않게 모두가 조심해야 해. 특히 외부 사람. 예를 들어 청소부라도 있을 때는 숨 쉬는 소리도 내면 안 되는 거야. 디셀 씨에게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이야. 같은 말을 2번씩이나 해주었는데도 금세 또 묻곤 해. 그러나 점차 좋아지겠지? 아마도 너무나 갑자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 머릿속이 혼란해진 탓일 거야. 그 밖에는 모든 일이 다 순조로워. 디셀 씨는 우리가 오랫동안 듣지 못한 바깥 세상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어. 아주 슬프고 끔찍한 이야기들 뿐이란다. 우리 수많은 친구들과 친척들이 비참한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것구나. 매일 저녁 유대인을 가득 실은 독일군 트럭이 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가고 있대. 독일군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유대인이 있지 않나 확인하고 만일 있으면 그 자리에서 식구들을 몽땅 데리고 가버린대. 숨어 살지 않는 한 절대로 살아남지 못할 거야. 때때로 그들은 유대인들의 이름이 적힌 장부를 갖고 돌아다니며 유대인들이 있을 만한 집만 습격하기도 하는데 한 사람당 얼마씩 돈을 지어주면 놓아주기도 한대. 마치 옛날의 노예 사냥 같아. 거짓말같이 들리겠지만 이건 너무나 비참한 우리의 현실이야. 해가 질 무렵 나는 죄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울부짖는 아이들을 데리고 줄지어 걸어가는 모습을 창가에서 바라보곤 해. 독일군은 쓰러지는 사람들을 떠밀거나 발로 차며 몰고 가고 있어. 그 중에는 노인이나 갓난아이, 임신한 여자, 병자도 있어. 모두를 두려움에 떨면서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나의 친한 친구들이 이 추운 밤에도 어디선가 독일군에게 얻어맞아 쓰러지고 거리에서 뒹굴고 있을 텐데 나만 따뜻한 침대에서 잔다는 것이 정말 죄스러워. 친한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들의 소나기에 넘어갔다고 생각하니 너무도 무서워. 그것도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1942년 12월 7일 월요일. 키티, 원래도 하누카와 성 니콜라스 축제일이 단 하루 차이로 돌아왔어. 우리는 별다른 행사는 하지 않았어. 단지 서로 조그만 선물을 교환하고 촛불을 켰을 뿐이야. 초가 부족해서 10분밖에 켜놓지 못했지만 다행히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은 꺼지지 않았어. 판단 아저씨가 훌륭한 나무 촛대를 만드셨단다. 토요일, 성 니콜라스 축제일 전날 밤은 무척 즐거웠어. 미포 아주머니와 엘리 언니가 아빠한테 기속말로 무언가 속삭이기에 우리는 멋진 일이 있을 거라고 짐작하면서 잔뜩 호기심에 부풀어 있었지. 밤 8시, 우리는 한 줄로 늘어서서 나무 계단을 내려와 작고 어두운 방으로 들어갔어. 나는 무서워서 3층에 남아있는 편이 나았을 걸 하는 생각까지 했어. 그 방에는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스위치를 눌러 전등을 켰어. 이윽고 아빠가 벽장 문을 열자 모두를 일제히 기품의 환호성을 질렀어. 예쁘게 꾸며진 성 니콜라스의 커다란 바구니가 벽장 안에 놓여 있었거든. 우리는 재빨리 그 바구니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왔어. 바구니 안에는 각자에게 어울리는 시가 쓰여진 카드와 조그맣고 예쁜 선물이 들어있었어.
내가 받은 선물은 주머니가 달린 스커트를 입은 예쁜 인형이었어. 정말 멋지지 않아? 지금까지 성 니콜라스 축제의 일을 축하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 치고는 정말 근사했어. 1943년 1월 13일 수요일. 키티, 바깥 세상은 너무나도 무서워. 불쌍한 유대인들은 가방 하나와 몇 푼의 돈만 지닌 채 밤낮 없이 끌려다니고 있어. 그러나 나중에는 이런 소지품마저 빼앗겨 버린단다.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은 따로따로 나누어지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버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보면 엄마 아빠가 이미 끌려가 버렸기도 하고 엄마가 시장에 다녀온 사이 가족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기도 한대. 네덜란드 사람들도 역시 불안에 쌓여 있어. 젊은 청년들이 자꾸만 독일로 끌려가기 때문이야. 매일 밤 수백 대의 비행기가 네덜란드 하늘을 지나 독일 쪽으로 날아가고 있어. 독일의 도시들은 폭격으로 폐허가 되어 있고 소련과 아프리카에서는 매 시간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아무도 이 현실을 피할 수가 없어. 전쟁 상황이 연합군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고 보면 우리는 운이 좋은 셈이야. 맞아. 죄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보다는 확실히 운이 좋아. 여기는 조용하고 안전해. 고통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한 푼이라도 더 절약하고 현재 생활에 감사해야 할 텐데 우리는 부끄럽게도 좀 더 편할 수 없을까만 생각한단다. 정말 이기적이지? 근처에서 뛰노는 아이들은 하나같이 헐벗고 굶주려 있단다. 이렇게 추운 날에도 얇은 셔츠에 슬리퍼를 끌며 말라빠진 홍당무를 질겅질겅 씹고 다니고 있어. 학교에 가도 추위에 떨기는 마찬가지야. 심지어 길 가는 사람에게 매달려 빵 한 조각을 달라고 애걸하는 아이들까지 생겨나고 있어. 전쟁에 대해서는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비참해질 것 같구나. 우리는 이 불행이 끝나기를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 유대인도 기독교인도 모두 기다리고 있어. 아니,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 그렇지만 눈앞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단다. 1943년 2월 5일 금요일. 키티, 어른들은 나를 볼 때마다 언니와 페터와 비교하곤 한단다. 넌 왜 마르고트와 페터를 좀 닮지 못하니? 그를 닮다니 난 죽어도 싫어. 난 조금도 언니처럼 되고 싶진 않아. 언니는 너무 얌전하고 수동적이어서 남이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해. 하지만 난 절대로 그렇게 못해. 나는 강한 성격을 갖고 싶어. 오늘 낮에 판단 아저씨가 언니를 놀렸어. 너 요즘 살찔까봐 음식을 조금밖에 안 먹지. 그러자 항상 언니 편을 드는 엄마가 소리를 치시셨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의 말에 판단 아저씨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졌어. 1943년 3월 25일 목요일. 키티, 어제 저녁 페터가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아빠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어. 창고 안에 있는 통이 넘어져 있고 문 옆에는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아빠와 페터와 함께 곧장 뛰어나가셨어. 우리는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지. 잠시 후 판단 아주머니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올라오셨어. 아빠가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가 있으라고 하셨대. 5분쯤 뒤에 아빠와 페터가 돌아와 상황을 알려주셨어.
아빠와 패턴은 계단 밑에 숨어 몰래 지켜보았대. 처음에는 조용했는데 벼랑간 가까이서 쿵 하고 문 닫는 소리가 들리더래. 우린 모두 맨발로 살금살금 판단 아저씨네 방으로 올라갔어. 판단 아저씨가 독감으로 자꾸 기침을 해대자 아주머니는 기겁을 하고 아저씨에게 기침약을 먹였어. 우린 아저씨 침대에 빙 둘러앉아 아래층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의논을 했어. 그러다 매우 난처한 일을 기억해냈어. 아래층 라디오의 다이얼을 영국 방송에 맞춰놓고 올라왔지 뭐야. 거기다가 라디오 앞에 삥 둘러앉아 있는 의자도 치우지 않았고 만약 누군가가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라도 한다면. 결국 판단 아저씨와 아빠가 조심조심 아래층으로 내려가셨어. 페터가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큰 쇠망망이를 들고 뒤따라 내려갔어. 세 사람은 5분쯤 뒤에 다시 돌아와 아무 일 없다고 말했어. 우린 수도나 화장실의 문을 되도록 쓰지 말자고 했으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더 자주 화장실에 들락달락했어. 모두를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단다. 엄마, 아빠, 듀셀씨, 그리고 우리 모두. 1943년 3월 27일 토요일. 키티, 속기 강습이 끝났어. 앞으로는 속도를 올리는 연습을 하게 될 거야. 요즘 나는 신화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에 열중하고 있어. 모두들 나 같은 아이들이 신화에 흥미를 가진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일시적인 호기심일 거라고 한단다. 어때 키티? 그렇다면 내가 최초로 신화에 흥미를 가진 아이가 되어볼까? 독일의 높은 사람 가운데 라우터가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어. 유대인은 7월 1일 이전에 독일 점령 지역에서 나가야 한다.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는 우트레이트 지방을 말끔히 청소한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네덜란드 전 지역을 청소한다. 불쌍한 유대인은 병이 들어 버림받은 가축대처럼 무서운 수용소로 끌려가고 있어.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겠어.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서 무서운 꿈을 꾸게 되는 거야.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독일 노동성 건물에 누군가 불을 지른 일이야. 그로부터 2, 3일 뒤에는 등기소가 같은 방법으로 불탔어. 독일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 수해의 눈을 속이고 건물 안에 들어가 중요한 서류를 불태웠대. 1943년 4월 1일 목요일. 키티, 오늘은 만우절이지만 나는 만우절 장난을 할 기분이 아니야. 항상 우리에게 용기를 주던 코프아이스 씨가 위궤양으로 적어도 3주일 정도 누워 계셔야 한대. 엘리 언니는 독감에 걸렸고 보센 씨도 건강이 나빠져 다음 주 중에 입원하기로 되어 있어. 아빠는 아래층 사무실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 참석할 수 없어 매우 답답해 하셨어. 마룻바닥에 엎드려 귀를 대면 모두 다 들릴 거예요. 내가 말했어. 그랬더니 아빠는 참 그러면 되겠구나 라고 하셨어. 언니와 아빠 나는 곧 마룻바닥에 귀를 대고 엎드렸어. 그런데 회의 내용이 너무 어렵고 지루했어. 언니는 열심히 귀를 기울였지만 난 이내 새근새근 잠들고 말았단다. 1943년 5월 5일 토요일. 키티, 피신하지 못한 다른 유대인들에 비하면 우린 너무 행복한 거지? 하지만 멋진 집에서 행복하게 살던 우리가 이토록 형편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며 우울해질 때가 많아. 이곳에 온 이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식탁보는 오랫동안 써서 때에 까맣게 찌들어 있어. 나는 그것을 가끔 걸레로 닦아보지만 더럽기는 마찬가지야. 식탁도 아무리 닦아도
깨끗해지지가 않아. 판단 아저씨 부부는 겨우내 혼이불 한 장으로 지냈어. 배급받는 비누의 양이 적고 질도 나빠서 빨래를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야. 아빠는 바지가 낡아서 너덜너덜해지고 넥타이도 많이 낡았어. 엄마의 코르셋 역시 헤어져 깨밀 수도 없어. 언니는 두 치수나 작은 브래지어를 아직 입고 있단다. 엄마와 언니는 둘이서 세 벌의 속옷을 번갈아 입고 있어. 내 속옷도 이제 너무 작아서 배꼽이 다 보인단다. 어젯밤에는 대포 소리가 너무 요란했어. 깜짝 놀란 나는 4번이나 잠에서 깨어 소지품들을 꾸렸어. 엄마가 그런 나를 보시고는 넌 또 어디로 피난 갈 생각이냐?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 우리가 다시 피난 갈 곳이 어디 있겠니? 도시나 시골 할 것 없이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찾으러 다니느라 발칵 뒤집혔는데 말이야. 정말이지 지긋지긋한 나치들이야. 1943년 6월 13일 일요일. 키티, 내 생일 선물로 아빠가 지어주신 시가 너무도 훌륭해서 너에게도 들려주고 싶어. 아빠는 언제나 독일어로 시를 짓기 때문에 언니가 번역해 주었어. 언니의 번역 솜씨가 과연 믿을만한지는 읽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렴. 너는 여기서 제일 어리지만 이제 어린애가 아니구나. 그러나 인생은 어려운 것. 우리들은 모두 너의 선생이 되어주련다. 우리들은 경험을 쌓았으니 우리들에게 배워라. 우리들은 옛날부터 경험해왔으니 너보다 아는 것이 많단다. 나이 먹은 사람이 너보다 올바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적어도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법칙. 자기의 결점은 작게 보이는 법이다. 남의 결점은 비판하기 쉽단다. 남의 허물은 2배나 크게 보인다. 너희 부모가 하는 말을 잘 참고 들어주기 바란다. 우리들은 공평하게 동정심을 가지고 너를 판단하려고 한다. 자신의 결점을 고치는 건 쓴 약을 먹는 것 같으나 꾹 참고 실천해 보아라.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는 동안의 괴로움도 끝날 것이다. 너는 거의 하루 종일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고 있구나. 도대체 지금까지 누가 이런 상황을 한 적이 있었을까? 너는 결코 지치지 않고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를 가져다 준다. 너의 불평은 단 하나. 나는 입을 옷이 없어. 내 옷은 모두 작아졌어. 나의 속옷은 모두 짧아. 구두를 신으려면 발가락을 잘라야 해. 나에게는 괴로움이 떠나질 않아. 그 밖에 식량 때문에 겪는 어려움에 대한 것도 조금 씌어 있었지만 언니가 번역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어. 키티, 근사한 시라고 생각하지 않니?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축하를 받았어. 멋진 선물도 많이 받았고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를 다룬 두툼한 책도 있었어. 과자도 부족하지 않게 많이 받았어. 나는 은신처 식구들의 막내로서 분에 넘치는 축하를 받은 거야. 1943년 6월 15일 화요일. 키티, 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 포센 아저씨가 수술을 받다가 중단했어. 의사 선생님이 아저씨의 배를 갈라보니 암이었대.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 수술을 해도 이미 늦었다는 거야. 의사 선생님은 배를 다시 꿰매고 3주 동안 실컷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한 후 퇴원시켰대. 포센 아저씨가 너무 불쌍해. 우리가 여기에서 나가 아저씨한테 문병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까지는 친절한 포센 아저씨 덕분에 세상 돌아가는 일들과 창고에서 일어난 일들을 들을 수 있었어.
그런데 앞으로는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지? 모두를 진심으로 포센 아저씨가 중태에 빠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단다. 1943년 7월 19일 월요일. 키티, 지난 일요일에는 북암스테르담에 큰 폭격이 있었어. 피해가 굉장한 모양이야. 거리는 온통 쑥밭이 되었고 죽은 사람과 생매장된 사람을 파내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래.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죽은 사람만 200명, 헤아릴 수 없는 부상자가 나와 병원마다 모두 초만원이래. 부모를 찾다가 화염에 휩쓸려 횡방불명된 아이가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어. 그 당시 멀리서 들려온 비행기의 날카로운 폭음을, 정말 그 폭음을 생각한다면 몸소리가 쳐져. 1943년 7월 23일 금요일. 키티,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전쟁이 끝난 뒤 우리가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나간다면 각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들 말이야. 언니와 판단 아저씨는 먼저 더운 물을 철철 넘치도록 받아놓고 목욕탕에서 마음껏 목욕을 하고 싶대. 판단 아주머니는 크림 케이크가 먹고 싶다고 하고 뒤셀 씨는 부인을 만날 생각을 해. 엄마는 커피가 마시고 싶다고 하고 아빠는 포센 씨를 만나러 가고 싶어 해. 패턴은 영화를 실컷 보고 싶대. 나는 전쟁이 끝나면 너무 기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우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다음은 공부할 수 있고 다정한 친구들이 있는 학교로 가는 거야. 자유, 자유. 듣기만 해도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구나. 1943년 7월 26일 월요일. 키티, 어제는 엄청난 소동이 있었어. 모두 아직까지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어. 넌 아마도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군 하고 생각할지도 몰라. 사실 이곳 생활은 늘 놀라운 일투성이란다. 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첫 번째 공습 경보가 울렸어. 나는 아침 식사 후에 머리가 몹시 아파서 1시간 정도 누워있다가 2시쯤 아래층으로 내려왔어. 2시 30분에 사무실 일을 마친 엘리 언니가 사무용품을 정리하기도 전에 두 번째 사이렌 소리가 울린 거야. 우리는 급히 위층으로 올라갔어. 그러자 5분도 채 안 되어 고사포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기 시작했어. 나는 피난용 가방을 가슴에 꼭 부둥켜 안고 서 있었지. 무언가 붙들고 있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 30분쯤 지나자 공습은 끝났지만 모두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 페터가 다락방에 망보는 데서 내려왔을 때 디셀 씨는 큰 사무실에, 판단 아주머니는 전용 사무실에, 그리고 우리는 좁은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떨고 있었어. 갑자기 다락방에서 주위를 살피고 있던 판단 아저씨가 항구 쪽에서 불길이 치솟는다고 소리쳐서 나도 보러 올라갔어. 이고 자욱한 연기와 타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우리 은신처 쪽으로 날아왔어. 저녁 식사 때 또 한 번 공습 경보가 울렸어. 그 바람에 오늘은 식사를 한 번도 제대로 못했단다. 잇따른 공습 경보, 폭격, 우르르 쾅쾅. 정말이지 생지옥이 따로 없었어. 암스테르담 비행장도 폭격을 당했어. 비행기가 폭탄을 맞아 원을 그리며 땅으로 떨어질 때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엔진 소리는 온몸에 오싹오싹 소름을 돋게 했어. 새벽 2시에 또다시 비행기가 폭음이 울리고 고사포가 터졌어. 새벽녘에 잠깐 잠이 들었던 나는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어. 눈을 떠보니 판단 아저씨와 아빠가 옆에 계셨어. 두 분은 내게 굉장한 뉴스를 전해주셨어.
무솔리니가 물러나고 이탈리아 국왕이 정권을 이어받았다는 소식이었어. 모두 벌쩍 뛰며 기뻐했어. 우리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 오늘 또 온종일 공습 경보가 울렸어. 하지만 이탈리아의 정권이 바뀌었으니 전쟁도 곧 끝날 거야. 그렇지, 키티?